박영숙,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새벽 4시, 먼지 날리는 공사장 한바식당. 남편 맘수의 고함이 컨테이너 박스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그 뒤에는 82살의 시어머니가 헐떡이며 서 계셨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건 바람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터진 손가락에 누런 테이프를 칭칭 감고 480인분 배추를 씻고 있는 68살 여자. 34년을 함께한 아내 영숙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만수는 차마 만지지도 못할 만큼 갈라진 그 손을 잡는 순간 무릎 꿇고 통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죽이려니다. 영숙아, 내가 죄인이야.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소중한 곳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 평생을 부엌과 빨래터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보니 아직도 그때 일들이 제 가슴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나 봅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습니다. 1958년 그해 겨울이 유난히 매서웠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어선을 타시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파셨습니다. 새벽 3시면 어머니가 일어나 불을 지피셨고 저는 그 연기 냄새에 잠을 깨곤 했어요. 나무 타는 냄새 그리고 소금기가 섞인 바닷바람. 그게 제 어린 시절의 냄새였습니다. 집이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겨울에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서 온 식구가 한 이불에 모여 잤습니다. 저 아래로 동생이 셋 있었거든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발이 시려서 눈물이 났어요. 마당에 펌프에서 물 한 바가지를 뜨려면 손잡이가 얼어붙어서 입김을 불어가며 녹여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어요. 바다에서 돌아오시면 방 한구석에 앉아 소주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은 풍랑이 심해서 동료 한 분이 파도에 휩쓸려 가셨다고 했어요. 그날 아버지는 술을 3병이나 드시고 마당에 나가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셨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버지의 굽은 어깨가 달빛에 비쳐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14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배 위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셨대요. 병원비가 한 달에 12만원씩 나갔는데 그때 12만원이면 우리 집 석 달 생활비였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에서 일하셨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영수가 이리 와 앉아봐라.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거칠었어요. 생선 비늘을 긁느라 손톱 밑이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너 서울 가서 일해야겠다. 큰 집 아는 분이 식모 자리 구해줬어. 16 되면 가거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울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기차를 타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손만 바라봤습니다. 그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제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았어요. 16 되던 해 봄, 저는 삼청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어머니가 역까지 배웅을 나오셨어요. 제 손에 보자기 하나를 쥐어주셨는데 그 안에 삶은 달걀 3개하고 멸치 한 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 2장, 어머니가 몇 달을 모으신 돈이었어요. 영수가 잘 들어. 여자는 참고 사는 게 팔자다. 내 입 하나 닫으면 집안이 평안한 법이다. 절대 말대꾸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어머니가 더 힘드실 것 같았거든요.
기차가 출발하고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점점 작아졌어요. 손을 흔드시는 것 같은데 먼지 때문인지 눈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서울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성북구 어느 부잣집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설거지, 빨래, 청소, 아이들 돌보기. 손이 트고 갈라져서 겨울이면 피가 났어요. 약 살 돈이 없어서 소금물에 손을 담갔다가 너무 아파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집 안주인은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야 아니면 너 였습니다. 밥은 식구들 먹고 남은 걸 부엌 구석에서 먹었어요. 반찬이 떨어지면 흰밥에 간장만 비벼 먹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참으면 된다. 입 다물면 된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가 왔어요.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주인집에서 휴가를 안 줬거든요. 저는 부엌 창고에 숨어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내면 들킬까봐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한구석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 세상이란 게 이렇게 야속하구나. 사람이란 게 이렇게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3살에 지금의 남편 만수 씨를 만났어요. 식모살이 하던 집 근처 전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본 건 빨래를 널다가 담 너머로 눈이 마주쳤을 때였어요. 그 사람이 먼저 웃었습니다. 그냥 그 웃음 하나에 제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하얀 이가 드러나는 웃음. 그게 제 남편의 첫인상이었습니다. 1년쯤 지나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강동구 천호동 작은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방 2개짜리였는데 저희는 작은 방을 쓰고 시어머니는 큰 방을 쓰셨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15만원. 남편 월급이 45만원이었으니까 생활이 빠듯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같이 저녁을 먹고 동네 골목을 산책했어요. 가끔 포장마차에서 오뎅 국물 한 그릇 나눠 먹으면 그게 최고의 호사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영수가 고생시켜서 미안해. 내가 열심히 벌어서 꼭 좋은 집 사줄게. 저는 그 말 하나만 믿고 30년을 살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요. 참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참음이 언젠가 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낼 줄은. 결혼 후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 둘을 낳아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34살에 결혼해서 분가했고 딸 수진이는 31살에 부산으로 시집갔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모아둔 돈은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노후가 좀 나아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62에 퇴직했어요.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그렇게 큰 돈이 찍힌 걸 처음 봤어요. 저는 그 돈으로 전세금 좀 올려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어요. 우리가 살던 빌라가 너무 낡아서 겨울이면 외풍이 심했거든요. 시어머니 방은 특히 추워서 전기장판을 2개나 깔아드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생각이 달랐습니다. 영수가 요즘 주식이 대세요. 내 후배가 6개월 만에 원금의 3배를 벌었대. 우리도 이 돈 좀 불려보자. 저는 반대했어요. 평생 아껴 모은 돈인데 위험한데 넣으면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남편이 좀 변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제 말에 귀 기울였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하셨나 봐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더니 한참이 말이 없었어요. 다 날렸어. 1억 5천. 다 날렸어. 저는 기를 의심했습니다. 뭘 날렸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주식이 폭락했다고 했습니다. 물타기를 하다가 더 손해를 봤다고요.
처음엔 3천만 원 넣었는데 손해를 만회하려고 점점 더 넣었대요. 결국 1억 5천만 원 전부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34회를 허리띠 졸라매며 산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세 계약이 석 달 후에 만료되는데 이번에 전세금을 5천만 원 더 올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전세금이 2억이었는데 2억 5천을 올려야 한대요. 안 그러면 집을 빼달라고요. 퇴직금이 있을 때 미리 올려서 재계약할 걸 그 생각에 가슴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을 아시고 저를 타박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남편을 잘 다독였어야지. 친정이 가난하니 살림복도 없어. 억울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입을 다물면 집안이 평안해지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왜 내 탓인 거죠? 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시어머니 약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만 했는데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만 마셨어요. 아침부터 소주병을 앞에 놓고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면 화를 냈어요. 60이 넘은 사람을 누가 써주겠냐고요. 저도 알았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혼자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동네 슈퍼에서 전단지를 모았습니다. 청소 대행, 식당 보조, 공장 일용직, 뭐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런데 제 나이가 68이잖아요. 전화하면 나이 묻고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12군데를 전화했는데 12군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 경기도 외곽 공사장 한바식당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나이 무관, 숙식 제공, 문제는 새벽 4시에 출근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2시간 반 거리, 새벽 1시에 나가야 했어요. 그래도 일당이 8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240만 원, 1년이면 2,880만 원, 2년이면 전세금 올릴 돈이 됩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요. 남편한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돈 벌러 나간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하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몰래 다니자. 전세금 다 모으면 그때 말하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옥반지가 있어요. 그게 제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전당포에 맡겼어요.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업복하고 장화를 샀어요. 나머지는 버스비로 아꼈습니다. 전당포 아저씨가 물었어요. 언제 찾으러 오냐고요. 저는 2년 안에 꼭 찾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반지만큼은 꼭 찾아야 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끼고 계셨던 거니까요. 그 반지를 맡기고 나오는데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저는 빈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걸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그런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순 없잖아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첫 출근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 1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았어요. 소리가 나면 남편이 깰까봐요. 그냥 긴장해서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일어났습니다. 미리 싸둔 보따리를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 여는 소리가 날까봐 손잡이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계셨어요. 저는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복도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가서야 신발을 신었어요. 바깥 공기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2월이었거든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는데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인적이 없었어요.
제 발소리만 골목에 울렸습니다. 무서웠어요. 68 먹은 사람이 무섭긴 뭐가 무섭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첫 버스에서 1시간, 두 번째 버스에서 1시간 반. 버스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랑 기사님 둘뿐이었어요. 창밖으로 어두운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졸음이 왔지만 참았어요. 내릴 곳을 놓칠까봐요. 공사장에 도착한 건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한밭식당은 컨테이너 2개를 이어붙여 만든 곳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쓸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기름 냄새가 확 끼쳤어요.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저를 봤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새로운 사람이지? 여기 이 일 엄청 힘들어? 버틸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텨야죠. 버티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주방장 아주머니가 앞치마 하나를 던져줬어요. 때가 절어 있었습니다. 전에 쓰던 사람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일은 배추 씻기였어요. 300포기를 씻어야 했습니다. 수돗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장갑을 끼웠는데도 손이 시렸습니다. 10포기쯤 씻었을 때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까지 공사장 인부 480명 밥을 해야 하니까요. 아침 6시가 되니까 인부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밥을 퍼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에 밥 한 주걱, 국 한 국자, 반찬 3가지, 한 사람당 10초 안에 끝내야 했어요. 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퍼주다 보니까 등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2시간 동안 480명한테 밥을 퍼줬어요. 점심 저녁까지 똑같이 반복했어요. 하루 3끼 480명 총 1440인분 밥 퍼주고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다음날 재료 손질하고 일이 끝난 건 밤 9시였습니다. 17시간을 일한 거예요.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발을 보니까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신발을 벗는데 발등이 쓰렸습니다. 퇴근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어요. 현관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친구 만났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 아파서 병문안 갔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TV를 봤어요. 믿어졌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건지도 몰라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작업복에서 락스 냄새가 났어요. 세탁기 돌리면 소리 날까봐 비닐봉지에 넣어서 베란다 구석에 숨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1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주 6일 하루도 안 쉬고 다녔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터지면 밴드를 붙이고 또 터지면 또 붙이고 하루에 밴드를 10개씩 썼습니다. 약국에서 밴드를 박스로 샀어요. 한 박스에 100개들이 2달 동안 3박스를 썼으니까 600개를 쓴 거예요. 석 달쯤 됐을 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648만원이 모여 있었어요. 일당 8만원에 27일 일하면 216만원, 석 달이면 648만원, 계산이 맞았습니다. 전세금 5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뭔가 쌓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속도로 2년만 버티면 된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문제는 집에서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갈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물으셨어요. 친구 만난다고 해도 매일 만나냐고 의심하셨습니다. 제 옷에서 나는 냄새도 맡으셨어요. 기름 냄새, 락스 냄새. 숨기려 해도 완전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만수야, 너 마누라 요즘 이상해? 맨날 어디 싸다니는데? 수상 적어? 혹시 돈 빼돌려서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이라니요.
저는 이 집을 지키려고 뼈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그 말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안 된다. 전세금 다 모으면 그때 말하자.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 어김없이 물으셨어요. 어디 가느냐고요. 저는 매번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병원 간다, 마트 간다, 동창 만난다. 거짓말이 쌓일수록 가슴이 답답했어요. 평생 거짓말 한번 못하고 산 사람이 매일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요. 넉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에는 그 시간이면 주무셨거든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불을 켜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영수가 이리 앉아봐.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손바닥을 뒤집어 보셨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밴드가 덕지덕지 붙은 손이었어요. 시어머니 눈이 가늘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병원 다니면서 손이 왜 이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둘러대야 하지?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방을 가리키셨습니다. 열어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직접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업복이 들어있었어요. 기름때가 묻은 바지하고 낡은 앞치마, 그리고 장화 한 켤레. 시어머니가 그걸 꺼내 들고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이게 뭐냐고?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또 마셨구나. 그 생각에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손에 들린 작업복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영수가 이게 대체 뭐냐고? 저는 그냥 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돈 벌려고 일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믿지 않았어요. 얼굴이 빨개지더니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마! 무슨 일을 하는데 맨날 새벽에 나가? 어디서 누구 만나는 거야?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터졌어요. 누구를 만난다니요.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한바식당에서 밥을 퍼주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480명 인부들한테 밥 퍼주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바람이 났다고요? 도망가려고 한다고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전세금 때문이라고. 5천만 원을 마련해야 우리 집을 안 뺏긴다고요. 당신이 퇴직금 다 날렸으니까 내가 벌어야 하지 않냐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쾅 울렸어요. 시어머니도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런 짐을 져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남편은 저랑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밥 차려드리면 한마디도 안 하고 드셨어요. 밥상에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눈치 안 보고 일하러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뒤를 밟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몰랐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섰는데 저 멀리서 남편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가로등 아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남편이 돌아섰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에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버스를 갈아타려고 내렸는데 남편이 택시에서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편이 택시를 다시 잡는 게 보였어요.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집안 살리려고 뼈 빠지게 일하는데 왜 도둑 취급을 받아야 하냐. 억울함이 가슴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34년을 같이 산 남편이 저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게 제일 가슴 아팠어요. 시어머니 82번째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전세 잔금 마지막 날이기도 했어요. 저는 집주인을 만나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한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집주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합의서를 써줬어요. 한 달 연장.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뒤를 밟자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따라가서 확인해야겠다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내일이면 다 들통나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생신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새벽 12시 반이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는데 금방 깨버렸습니다. 오늘은 왠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두려움 반 해방감 반이었습니다. 보따리를 쌀 대신 평소보다 조금 더 챙겼어요. 작업복, 장화, 그리고 집주인한테 받은 전세금 연장 합의서, 거기에 시어머니 드리려고 틈틈이 사둔 내복도 넣었습니다. 분홍색 꽃무늬가 있는 따뜻한 내복이었어요. 한바식당 근처 시장에서 15,000원 주고 샀습니다. 시어머니가 추위를 많이 타시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둘러보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따라올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코끝까지 찔렸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첫 번째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택시 한 대가 따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모른 척했어요. 한승 정류장에서 내려 두 번째 버스를 탔습니다. 택시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논밭이 지나가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쳐갔어요. 공사장에 도착한 건 새벽 3시 40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보따리를 꽉 쥐고 한바식당 쪽으로 걸었습니다. 흙먼지가 발밑에서 일어났어요. 공사장 불빛이 저 멀리서 깜빡거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택시에서 두 사람이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굳은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헐떡이며 숨을 고르고 계셨어요. 82살 연로한 몸으로 새벽에 따라오시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한바식당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주방장 아주머니가 와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장화를 신었습니다. 소매에는 어제 터진 물집 위에 새밴드를 붙였어요. 노란 종이 테이프로 손가락을 칭칭 감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물이 안 스며들거든요. 배추를 씻기 시작했어요. 오늘 분량은 350폭이었습니다. 큰 행사가 있어서 평소보다 많았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니까 금방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손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점심때까지 다 씻어야 했으니까요. 얼마나 씻었을까요? 갑자기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확 들이닥쳤어요. 고개를 드니까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뒤에 시어머니도 계셨어요. 문을 잡고 간신히 서 계셨습니다. 야, 박영수!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저는 배추를 씻던 손을 멈췄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오래 쪼그리고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때 묻은 앞치마, 물에 부른 손, 터진 물집에 감긴 누런 테이프. 이게 제가 한 일이라고. 이게 제가 숨겨온 비밀이라고.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눈이 커지셨어요. 제가 쪼그리고 앉아 배추 씻던 곳, 바닥에 고인 물, 그리고 제 거친 손을 보셨습니다. 시어머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먼지 많아요. 어서 나가세요. 저 오늘 이래야 우리 집 안 뺏겨요.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밴드가 덕지덕지 붙은 손. 손톱 밑이 갈라지고 손등이 짓무른 그 손을요. 남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영수가,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그 한마디만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릎을 꿇더니 제 손을 잡고 통곡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34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 건요. 시어머니도 주저앉으셨어요. 제 앞치마를 붙잡고 얼굴을 묻으셨습니다. 내가 죽이려니다. 내가 죄인이야. 영수가 이 못난 시애미를 용서해라. 시어머니가 땅을 치며 우셨어요. 82살이 된 노인이 흙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시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삼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한바식당 안이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어요. 주방장 아주머니도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리고 품에서 내복을 꺼냈습니다. 분홍색 꽃무늬 내복요. 시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추우실까봐 샀어요. 시어머니가 그 내복을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우셨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제 손과 부들부들 떨리는 남편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우리 셋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드린 내복을 꼭 껴안고 계셨고 남편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의 온기를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6시였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회색에서 연분홍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늘 보던 집인데 왠지 달라 보였어요. 낡은 신발장, 벗겨진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그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을 지켜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갔어요. 뭘 하나 싶어서 갔더니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34일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 걸 처음 봤어요. 물 끓이는 소리가 보글보글 났습니다. 남편이 컵에 보리차를 따라 제 앞에 놓았어요. 마셔. 목마르지? 저는 그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어요. 목이 메어서 차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또 날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다가와서 보니까 봉투였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것 받아라. 내가 몰래 모아둔 거야. 얼마 안 되지만 보태 써라. 봉투를 열어보니까 5만원짜리 지폐가 들어있었어요. 세어보니 27장이었습니다. 135만원. 시어머니가 용돈을 받아서 조금씩 모으신 거였어요. 저는 그 돈을 보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몰래 돈을 모아두셨다니. 어머니, 이건 못 받아요. 어머니 용돈인데요. 시끄러! 며느리 고생하는데 시어머니가 뭘 했어? 그냥 받아. 시어머니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품었어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이 담긴 거니까요. 그날부터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밥을 태우고 국이 짜고 반찬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맛있다고 했어요. 정말로 맛있었거든요. 34년 만에 처음으로 먹어보는 남편표 밥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남편이 일자리를 구해왔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이었어요. 월급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남편이 스스로 일어서려 한다는 게 중요했어요. 남편이 경비복을 입고 출근하던 날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영수가 이제 내가 혼자 짊어지지 마. 나도 볼 테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예전보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도 한바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여줬고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하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놓으셨어요. 부은 발을 담그면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발 좀 담가라. 많이 부었네. 시어머니가 제 발을 물에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거친 손으로 제 발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길에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울긴 왜 울어? 바보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어머니도 눈물을 훔치셨어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제가 번 돈 2,880만 원, 남편이 번 돈 1,680만 원, 시어머니가 주신 135만 원,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씩 보태준 돈을 합쳤습니다.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집주인한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전당포에 맡긴 옥반지를 찾으러 갔습니다. 2년 안에 찾겠다고 했는데 1년 만에 찾게 됐어요. 전당포 아저씨가 반지를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어요. 어머니가 평생 끼고 계시던 반지. 다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요. 남편 무릎은 비 오는 날이면 아프고 제 허리도 여전히 쑤십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83이 되셨어요. 걸음이 더 느려지셨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 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녁마다 시댁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요. 남편이 반찬 맛있다고 하고 시어머니가 국이 짜다고 투덜대시고 그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가끔 거울을 봐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하얘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 집을 지켰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혼자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아무도 몰라줘서 속상하신 분이 계신가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구분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압니다. 언젠가 그 진심이 전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늘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오늘 밤은 마음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힘이 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속 인물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언제나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꽃피는 밤이었습니다.